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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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여러 가지 뉴스가 있겠지만 콥27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네. 폐막을 늦춰가면서 막판에 굉장히 네. 밀고 당겼습니다. 그래서 네. 뭐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샤름 엘 쉐이크 실행 계획 이게 이제 당사국 합의로다가 네. 채택이 된 걸로 어제 발표가 예. 되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렵죠. 네. 자, 우선 예상대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역사적 합의다. 뭐 이제 기금 그 보상 기금을 네. 합의를 했습니다. 네. 출범시키자 했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이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로이터가 조금 전에 이렇게 쭉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콥27 화석 연료 쪽 희생시켜서 피해 보상 기금 구축 돌파구 마련. 예. 이게 가장 정확하게 찝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문에 보면은 기후 변화 악영향의 인류에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고 손실과 피해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출범을 시킨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상 처음이라는 것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기후장관이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제 파키스탄은 최빈국들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합의가 기후 취약국에 대한 첫 응답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장도 참 힘들었다. 그래도 이나마 된 거를 좀 이렇게 좀 나름 평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뭐라 그러죠? 속빈 강정이라 그런가요? 이제 보상기금 합의는 했는데 출범시키기로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그리고 또 누가 어떻게 그 돈을 낼지 이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한다는 거니까 사실 뭐 큰 내용은 없는 겁니다. 좀 상징적이다. 그렇죠. 그래도 자우전 어쨌든지 이런 그 피해 보상 기금을 만들자고 합의를 한 거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의는 선진국들이 후진국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그 섭씨 1.5도로다가 이제 제한하는 거. 그 부분은 그냥 유지만 됐습니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2로 안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석 연료 부분에 대한 양보를 했다고 했는데 석탄 발전 단계적 축소 그것도 유지는 됐는데 중요한 게 석유하고 천연가스 이 부분은 역시 그 지난번 초안에도 이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빠졌습니다. 유엔 총장이 이제 여기 대해서 뭐 나름 고생들 했다 하면서도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여야 하는데 이번에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유럽연합이 그래도 꽤 나름 그 개도국하고 선진국 간의 어떤 그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거기 집행위 부위원장도 합의가 충분치 않다. 더 많은 걸 일궈내서 했다고 조금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EU가 에너지 때문에 제일 괴로운데 그래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도 그 외신들도 그래도 이런 어느 정도 그 뭔가 좀 이렇게 진전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유럽연합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바이든 이제 만나고 이제 그동안의 기후 그 위기 대응 협력도 중단했었는데 이걸 재개키로 해서 그 케리하고 셰제나 그 양쪽 기후 특사들이 만났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자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진전이다. 로이터가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 기후 정의, 클라이밋 저스티스의 새벽이 왔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그렇네요. 기후 위기, 뭐 기후 지옥이라는데 아직도 참 느긋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화석 연료 업계의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게 그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겠죠. 일단 출발을 좀 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기대를 해보죠. 아직 갈 길은 멀다라는 생각도 드는 뉴스였고요. G20 정상들로부터 미국이 어느 정도를 뭘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표정 요즘에 굉장히 밝죠.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현지 시간 토요일에 그 딸 손녀 결혼식도 백악관에서 했는데 아주 그때도 아주 그냥 신바람이 났죠. 다른 정상들은 뭐 다 코로나19 감염됐는데 뭐 멀쩡한데 전에 걸렸었죠. 근데 걸렸잖아요. 근데 자우장 뭐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뭐 이번에 이제 지난 토요일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그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기업하고 노동계 대표들을 예. 만나서 이제 화상 연설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참 큰 성과 냈다. 아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G20 가서 네. 대부분의 정상에게 미국이 어떤 국가보다 세계 경제를 훨씬 더 잘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분명히 했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공감을 했다. 글쎄 공감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국내에서도 함께 협력하려는 그 사람들의 의지를 봤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같은 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늘 하는 얘기, 미국의 그 구조계획 자기 거,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법, 우리가 골치 아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법,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이건 참 놀라운 진전이다. 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것들이 정말 효과를 낼 건데 몇 달 안에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제 그만큼 또 채찍질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 직전에 중간 선거에서 예.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까. 외신들도 바로 그 네.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확 묻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인플레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떨어지고 뭐 일자리도 추가되고 식료값도 좀 내려가고 뭐 텔레비전 가전제품 가격도 내려간다. 아주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신감이 진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네. 대신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했죠. 네. 예, 이 해리스 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의 그 지난 금요일에 그 여기도 이제 CEO 서밋 연설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인도太平양 지역에서 어떤 그 나라보다도 많이 기여를 한 걸 이번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늘 하는 얘기죠. 예측 가능성, 국제 경제 규범, 뭐 규칙 지키고 강화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바로 그 전날 같은 연설에서 네.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막 공급망 단절시키고 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 미국보다 더 좋은 동반자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도 태평양 입장에서 미국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네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이 좋다니까 건물주는 좋다 그랬는데 세입자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시진핑은 또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도 뭐 이번에 자기도 나름대로 뭐 가가지고서 뭐 할 말 다 했다는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외교부가 그 이제 발표한 걸 보면요. 시진핑은 에이펙에 갔죠. 네. 지난 금요일 그 방콕 에이펙 정상회의 연설에서 네. 내년에 그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다시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기 되면 세 번째입니다. 네. 2017년, 2019년에 했고 지금 중국 쪽 소식통 얘기는 내년 포럼에는 한 150여 개국 정도를 참가하도록 해서 이제 대도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네. 이거는 완전히 중국 주도의 그런 그렇죠. 국제회의인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시진핑은 그러면서 그 연설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태 지역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겠다. 지금 중국에서 그 공동부유 얘기 이제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아태 운명 공동체 뭐 건설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조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신들 분석은요, 이 공동부유 촉진하는 게 이런 공급망에서 미국이 자기들을 배제하려는 거를 대해서 이제 동조 세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어떤 미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인민의 공동부유 촉진은 모르지만 아태 지역 글쎄요, 그러니까 참 남의 나라까지 다 이렇게 조로 살피겠다고 하니까 고맙긴 한데. 아니 아태 지역이라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제 생각에 일본은 아마 빠질 것 같고요. 우리는 들어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건 좀. 그리고 이제 이거 함께 이른바 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하고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가입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좀 그러니까 네. 좀 뭐 네. 이런 뭐 하나님 발발하지 같은 거 말고. 풀고 예. 그러게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했네요. 저도 각자 강아지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산책하면서 막 자기 영역을 확인시키는 행동을 하죠. 네.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이번에는 이제 마크롱도 네. 이거는 우리 거야 하는 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여기도 역시 지난 금요일에 그 에이펙 CEO 서밋 연설입니다. 네. 거기서 세계가 미국하고 중국의 양대 세력권으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 단일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중국 혹은 미국에 충성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이건 참 잘못된 거다.
국가 경쟁도 중요하지만 주권도 존중돼야 한다. 바른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도 모색하겠다. 자기가 한번 이제 에르도안이 자꾸 저러고 되니까 자기도 한번 좀 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시아도 여기 대해서 발 빼지 말아달라 뭐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겁니까? 이게 이제 에이펙. 에이펙. 예, 그래서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지금 그 불어가 자꾸 영어에 밀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불어를 한 4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불어가 참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영어에 비해서 너무나 그런데 이제 그 지난 토요일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그 18차 연례 이게 매년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마크롱이 이걸 더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구가 있는데요. 프랑스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는 88개국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많고요. 거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만에 첫 대면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셸 유럽연합 그 이사회 상임의장 이 사람도 이제 불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리도 그 퀘벡이 불어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서 아프리카 6개국 정상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사무총장이 루안다 외무장관 출신인데 영어에 밀려서 유럽하고 국제무대에서 점차 위축되는 프랑스어 사용을 진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중국은 1대1로 해서 포럼을 열고 프랑스는 불어를 가지고 또 열고 뭐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건가 보네요. 인도도 또 한마디 하고 있네요. 인도 뭐 요새 네. 목소리가 크죠. 네. 지금 근데 이제 인도 쪽하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 얘기가 이번 G20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그 표현 중에서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이런 규절이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 모디 인도 총리가 한 거라는 걸 계속 인도 쪽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 지난 9월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때 여기 이제 인도도 들어가 있죠. 예. 푸틴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들어갔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푸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말을 한다. 네. 이런 것도 부각시켰습니다. 네. 인도 그 매체가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 G20 선언이 모디 메시지로 메아리 쳤다. 이 NDTV라는 데인데 네. 이게 어떤 성향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CNN도 동조했습니다. G20의 그 규탄, 그 전쟁 규탄이 중국이 아닌 새로운 아시아 파워의 상승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렇네요. 요즘은 바이든, 시진핑, 푸틴, 모디, 마크롱, 슐츠 전부 좀 뭐라 그럴까? 예전 지도자들보다 좀 강하다 그럴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에르도안도 끼워줘 이제 에르도안. 섭섭해할 겁니다. 네. 예, 전부들 좀 더 스타 기질이 있다 그럴까? 그래서 저는 뉴욕 타임스도 그 인도가 최근에 좀 몇 가지 역할을 했다. 지난 7월에 그 곡물협정 타결 때도 인도가 마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에 그 러시아가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또 자포리자 원전 막 또 공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도 러시아가 그 포격하면 핵재앙 위기가 이렇게 막 높아졌을 때도 인도가 마크에서 러시아를 진정시켰다. 이렇게 뉴욕 타임스가 또 슬그머니 또 모디를 좀 추켜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인도는 그 쿼드로 미국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릭스 같은 거는 또 러시아,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야말로 문어발이죠. 그래서 그 킹스 칼리지 런던 그 국제학관계학 교수가 CNN 회견하면서 인도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 국가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뉴델리에서 차기 G20 정상회의를 인도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인도가 더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겠네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국내외적으로도 화제가 좀 됐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딸 모습이 이례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아니 아빠 손을 잡고 보통은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는데 ICBM을 참 그러니까요. ICBM이 뒤에 딱 사진 보셨죠? 네. 딱 서 있고 거기 딱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참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일부 외신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백두 혈통의 이른바 4세대가 데뷔했다.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가 이제 부각됐다는 모음인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도 뭐 글쎄요 뭐 워낙 북한이 그런 선전전에 능해서 그런지 일단은 외신들도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거 이제 ICBM 실험이 이제 북한 쪽은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영국 가디언즈는 그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으로서는 특정 수준의 평온함을 과시했다. 그래서 참 복잡한 말인데. 나는 편안하다. 네. 그러니까 야 뭐 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미국 싱크탱크 그 관계자는 이제 그 부인 리설주가 모처럼 이제 같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 리설주 그 부인이 나타날 때마다 언제나 관련된 전략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이 리설주가 등장하게 되면 긴장을 완화하거나 공격적인 메시지 같은 데 대한 어떤 악영향을 조금 이렇게 톤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북한이 그동안에 막 계속 도발을 해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그 도발의 이미지가 커졌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자 우리도 이렇게 가족이 있고 이렇게 평온함을 좋아한다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물타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식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아주 이례적이죠. 근데 이제 여기 그 북미 관계 아주 정통한 그런 그 미국 소식통이 이제 좀 저하고 오래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하면서 이 사진이 상당히 다의적인 제스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사실 미국 내에서도 중간 선거 결과가 상당히 예외적인데 북한도 이것 때문에 좀 당황했을 거다. 김정은이 이제 바이든 이제 행정부가 2기가 하면은 상당히 힘들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공화당 쪽에 이렇게 해서 좀 선전을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이제 그동안에 계속 외교적인 메시지를 강조를 해왔으니까 그동안에는 말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문제도 조금 이제 좀 한 단계 넘어가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면은 이제 북한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미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화당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서 기회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의적이라는 겁니다. 다의적으로. 지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좀 이렇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외교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어떤 의미에서 새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꿈보다 해몽이도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뭐 엄청 자기를 드러나고 싶어 한다.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건 뭐 좀 저도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지금 지난 토요일에 바이든이 귀국해가지고 G20 에이펙 안 가고 가서 손녀를 결혼식에 했죠. 직접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북한도 분명히 체크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ICBM 실험하고 바로 이 그러니까 딸과 ICBM을 같이 섞은 사진을 내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실 부모 특히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아무리 뭐 독재자고 뭐 해도 자식 사랑은 부모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김정은이 딸 그다음에 바이든 손녀 이 그림이 딱 매치되게끔 북한이 이런 고도의 뭐 선전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 어쨌든지 선전전이라고 하더라도 참 보면서 흐뭇한 느낌이 그렇구나. 김정은도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거 가족이고 가장이고 부모구나. 사실 그런 느낌을 받으라는 의도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다 받았고 저희 어머니도 구순이신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정은이 굉장히 막 그랬는데 이런 면이 있구나. 참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좀 편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좋은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근데 이제 딸을 ICBM 앞에 세웠다. 그러게요. 근데 뭐 이상하긴 하지만 자우지간 또 나름대로 그쪽에 어떤 그런 식 그리고 이제 이 소식통이 또 거기다 덧붙이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최근에 북한에 구사한 대북 카드를 잘 이렇게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봐라. 브링컨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동북아에 대한 전략자산 같은 거 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한테 이번에 통보할 거다 압박했죠. 그리고 이제 회담이 있었고 물론 티격태격했지만 어쨌든 지간에 미중 간에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뤘다는 그런 관측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미 훈련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선희 외무상 사실 김정은이 가장 최측근으로 평가가 되는데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막 되게 군사적인 압박을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대개는 북한 군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미국 통인 이 최선희 외무상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lead between the line. 외무상이 저런 얘기를 하면은 미국 통. 그다음에 김정은의 최측근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거 아니겠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딸 플러스 ICBM 사진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뒤집어 볼 때 한마디로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타결합시다 하는 가장 강한 신호를 보냈다고 자기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김정은은 그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겠죠. 그게 제일 겁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또 이 빈살만 왕세자 관련된 소송. 네. 우리나라도 다녀갔고 뭐 네. 여기서 뭐 일본 안 간다고 또 그래가지고선 참 취소했죠. 취소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다 얻었는지 저는 일본은 지금 일본도 꽤 기대를 했을 텐데 이거 참 어떨지 모르겠는데 돈이 한 2조 달러 정도 자기 돈은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돈이 되네요. 참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제 이 가스큐지 그 반태자 언론인 암살에 관여했다는 건 자기도 뭐 내가 그 사람 이렇게 회유하도록 뭐 했는데 근데 암살 건 난 모르겠다. 내가 전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가스큐지 그 전 약혼녀하고 그 이제 민주 인사들이 미국 법정에 이 사람을 이제 암살 배우 교사 혐의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토요일 지난주에요. 그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 DC 연방지법에다가 여기 이제 제소가 됐는데 문건을 냈는데 피고인 빈 살만이 외국 정부 현직 수반이다. 그래서 국가원수에게 부여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보냈습니다. 네. 국가원수 면책 특권은 국제법으로 잘 확립돼 있다. 하는 게 이제 이쪽 설명이고요. 사실 빈 살만도 기억하시죠? 지난 9월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국가 수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 면책 특권을 갖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국이 뒷받침한 게 된 겁니다. 이게 백악관 대변인도 여기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국가안보위 대변인이 이 국제 관습법에 따라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그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이런 법률적 결정을 내린 건데 다만 사건 본안 심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면책 특권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관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밝혀도 뭐 처벌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글쎄 그런 건죠. 여기 대해서 이제 가스쿠지 약혼자였던 그 여성이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 자말 그 가스쿠지가 오늘 또 죽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의를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결국 돈이 먼저다.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앞서서 그 정보기관 발표도 암살에 관여됐다는 그런 그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가스쿠지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썼거든요. 네. 워싱턴 포스트 발행 겸 CEO가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권 침해인한테 살인 면허를 허용했다. 아주 뭐 강한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합법적인 정부 수장은 물론 사소한 법률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마땅하다. 이게 이제 면책 특권이 이래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빈살만 왕세자는 총리로 만든 사우디의 결정은 이 사람을 그런 면책 특권을 받기 위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이런 속임수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조하는 것은 언론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등을 돌린 거다.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제 이걸 질문하면서 그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동일한 대우를 할 거냐?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국무부 쪽에서 국제관습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내린 법률적 결정이다. 본안 심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뭐 다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네요. 뭐 할 말이 없네요. 뭐라고 해야 될지. 여러 의견이 좀 갈립니다만 좀 약점으로 이 가스쿠지와 관련된 좀 인권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